흔히 중세 유럽을 잃어버린 천년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초전성기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비해 당시 유럽은 기독교 중심 사회라 과학이나 학문의 발전이 더뎠기 때문인데요. 아니, 중세 사람들은 대체 어떤 꼬라지로 살았길래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중세 유럽인들의 사생활입니다. 이곳은 중세 유럽의 한 마을. 바쁘다 중세 사회, 아주 정신없는 모습인데요. 어라? 저기 짠이랑 만두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지금 공식 재판 중입니다. 중세시대 재판에서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결투를 통해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결투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무죄가 되는 방식이었죠. 신이 정의로운 사람에게 승리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판 결투라고 불렀죠. 보통 원고와 피고가 직접 결투를 했는데요. 여인, 노인과 같이 직접 싸우기 어려운 경우 대리기사를 고용하여 대신 전투에 내보내기도 했죠. 심지어 독일에서는 남녀 재판 결투도 있었습니다. 엥? 당연히 남자가 유리한 거 아니야? 비겁하다. 당연히 체격 차이를 고려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허리까지 오는 구덩이에 들어간 상태에서 한 손만 이용하여 싸워야 했고요. 여자는 구덩이 위를 돌며 천에 돌을 넣은 무기를 휘둘러 공격했다고 하죠. 다만 시행 사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 실제 집행 여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고 하네요. 중세에는 동물도 재판을 받았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돼지, 쥐, 달팽이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을 재판에서 뭐하나 싶지만 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종교적, 사회적 의식의 의미가 컸다고 하죠. 동물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법정. 돼지나 말 같은 가축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재판 후 교수형, 화형과 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386년 프랑스에서는 아기를 공격해 죽인 돼지가 사람 옷을 입은 채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죠. 두 번째는 교회법정인데요. 쥐나 메뚜기 같은 해충이 공부를 망치면 교회 법원이 직접 해당 동물들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하고 파문이나 저주를 선고했습니다. 한 번은 보리 수확을 망친 이유로 쥐들이 법정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변호인 바르톨로메 사스네가 고양이 때문에 이동이 위험하다는 논리로 출석 지연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저기 보면 시원하게 맥주 드링킹하고 있는 요요. 근데 자세히 보니 너 아직 애 아니야? 아무리 노안이라 해도 어딜 감히 싶지만 놀랍게도 중세에서는 어린이까지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당시 도시의 물은 하수오염, 배설물, 폐기물로 위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반면 맥주는 끓이고 발효하는 과정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보다 안전한 음료로 인식됐죠. 그래서 노동자, 수도사, 어린이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기본 음료로 맥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주는 현대의 맥주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0.5에서 2% 정도의 매우 약한 알코올로 술이라는 인식보다는 거의 보리차 같은 느낌이었죠. 북유럽과 영국에서는 낮은 도수의 에일과 맥주를 마셨고 프랑스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희석한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물론 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축제에서 마시는 6에서 15% 정도의 도수 높은 맥주나 와인은 성인들만 즐길 수 있었다고 하죠. 모두 잠든 고요한 밤, 갑자기 기지개를 키며 일어난 아리? 마을 사람들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단체로 불면증에 걸린 걸까요? 사실 중세 유럽인들은 밤에 한번 잠에서 깬 후 다시 잠드는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분절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중세 시대의 문학이나 의학서, 법적 기록에서도 첫 잠과 둘째 잠이라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정확한 시간적 기록은 없지만 대략 해가 진 8시부터 약 2-3시간 동안 첫 잠을 잔 후 2시간 정도 깨어있다가 새벽 2시쯤 다시 둘째 잠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일몰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계절에 따라 수면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심심한데 일어나서 뭐해? 보통 기도를 하거나 일기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웃집에 놀러도 갔죠. 또 부부는 뜨거운 밤을 굳이 번거롭게 하루에 2번 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명이 없어 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이런 수면 방식은 18에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조명이 발명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존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 원희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솔탈에 성공해서 무척 행복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랑 어디까지 가는 거야? 중세 귀족들 사이에선 침대의식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부부의 침실까지 함께 동행을 하는 문화였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중세 법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결혼이 완전히 성립한다고 여겼는데요. 특히 귀족의 결혼은 가문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제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의식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계약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지켜보진 않았고요. 신부 드레스 벗는 걸 도와주거나 부부에게 농담을 던지고 노래를 부른 뒤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의 결혼 무효 소송에서는 우린 결혼했지만 침대를 함께 쓰지 않았다. 남편이 성관계를 할 수 없다. 같은 주장이 법정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죠. 손님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잘라주고 있는 이발사 추추. 근데 왜 갑자기 톱을 꺼내는? 중세 유럽에서는 바버 서전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합친 직업이었죠. 이들은 머리카락과 수염 정리뿐 아니라 상처 치료와 발치, 사지절단 같은 외과 시술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지절단이요? 15에서 16세기 유럽에서는 전쟁 부상, 곡물 도구로 생긴 궤저, 즉 살이 썩는 병 때문에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단한 마취 기술이 있었을 리가. 마취는 술과 아편, 가죽을 깨물게 하는 정도였는데요. 따라서 누가 더 빨리 자르냐가 실력 평가의 기준이 되었죠. 심지어 바버 서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세부터 근세 초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쿠칭이라는 시술이었습니다. 바늘 같은 도구로 눈속 수정체를 옆으로 밀어내려 시야에서 치우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연히 실명과 감염 위험이 훨씬 컸지만 성공하면 기적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술자는 눈을 고치는 마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그럼 의사는 뭐 하는데 이발사가 이런 수술을 하느냐? 당시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엘리트였습니다. 직접 피를 보거나 몸에 칼을 대는 일은 육체노동, 천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죠. 그래서 의사들은 주로 문진, 맥집기, 소변 검사 등 몸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현재 이발소 기둥에 빨간 줄무늬가 피와 붕대를 상징한다는 설도 있죠. 중세시대 이발소 풍경은 아마 살인사건 현장 뺨치는 분위기였을지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세 유럽인들의 리얼라이프는 정말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몇백 년 뒤 사람들 눈에 대체 왜 저랬지?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니들이 낭만을 알아?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